당시 남북 군사합의로 폭파했었던 전방의 GP, 감시 초소 이것들을 다시 복원하거나 일부 설치하거나 기능을 되살리는 이런 내용들이 식별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군 당국이 지난 24일부터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비무장지대 동부전선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확인됐는데요. 네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11곳을 파괴하고 철수했었는데 최근 GP 안에서 나무로 만든 감시소를 다시 설치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또 무반동 기관총 등 중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북한군과 야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사실 이 GP 일대가 군사분계선을 연해서 있는 곳이 북으로 2km, 남으로 2km에서 DMZ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장을 원래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인데 다시금 중화기를 들고 또 기관총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됐군요. 계속 이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네. 군 당국은 가장 높게 지어진 감시소가 먼저 포착된 것이라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 시설물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건물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11곳의 GP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울러 북한이 평균 1개소에 2개 문 정도 개방하던 해안포를 최근 더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다양한 정찰 감시 수단을 통해 면밀히 관측하고 있으며 군 장변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나오고 있다면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아마 군 당국에서도 어떤 상응하는 조치 혹은 대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다시 이렇게 합의를 깨고 감시를 하고 무장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마 군 당국에서도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엑스포 개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투표는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히 또 파리로 날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개최지 천정 투표가 진행되는 파리 현지에 도착해 막판 유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지 도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회원국을 공략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총리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 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우리 경쟁국인 우리가 한 1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 거로 관측이 좀 되나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가요? 우선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1차 투표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개최지를 확정짓기 위한 회원국의 3분의 2 득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로마를 찍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100여 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182개 나라 정도가 회원국들이고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몰표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1차 투표에서 좀 우세한 성적을 좀 나타내고 나중에 이제 결선에서 또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거두면 부산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내일 투표고 모레 발표가 29일 한 12시 밤 그쯤 되면은 확정이 된다고 해요. 12시에 투표를 해서 한 30분 내지 1시간이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내일과 모레 한번 좀 기운을 모아서 기원을 해보시죠. 정치권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소식인데 혁신위가 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 이른바 그리고 또 중진들 이분들의 용퇴론을 공식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친윤 그리고 말씀하신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는 것을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권고 수준이었는데 그랬었죠. 혁신위의 공식 의결을 거쳐 지도부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사실 혁신위는 30일 대면 회의를 앞두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네네. 오늘 예정됐던 화상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고 예정돼 있던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한국노총 방문 일정도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이 한국노총 방문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거는 또 다른 이유 있는 것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하지만 지금 지도부는 현 지도 체제에서는 혁신위의 이런 안과 결정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로 하던데 어떤 분위기인 건가요? 네, 사실 이처럼 혁신위가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인데요. 네. 당 지도부는 보고는 받더라도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 이것을 그대로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어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혁신위에서 보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의결은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네네. 사실 험지 출마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네. 최고위에서 공식 의결한 성질의 안건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 비례 50% 할당 등 혁신위가 제안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나 총선기획단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혁신위는 그러면 어떤 역할론을 하는 조직인가 하는 얘기들, 그리고 혁신위에서 출범을 할 때 애초부터 우리가 그런 걱정했었잖아요. 어떤 공천권이랄지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얼마나 혁신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30일에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과 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어떤 당내 갈등으로 점철됐지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제 소식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사흘째인데 종전으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교전 중단 상태고 추가적인 인질 석방 소식도 있나요? 네, 하마스가 인질 17명을 추가로 풀어줬습니다. 네. 17명 중에는 이스라엘인이 13명, 태국인 3명, 러시아,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 1명입니다. 앞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6명과 외국인 15명을 석방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풀려난 인질은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네. 이스라엘도 이에 맞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인질 1명당 3명의 비율로 석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전 중단하기로 합의한 기간이 하루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마스가 이 교전 중단 연장 의사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나흘간의 교전 중단 종료 뒤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공식 성명에 앞서 하마스와 가까운 소식통은 교전 중단을 2일에서 4일 연장할 요구가 있다며 이 경우에 20명에서 40명의 인질을 더 석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교전 중단 연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연장 기한이 끝나면 동시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하마스와의 협상을 승인하면서 교전 중단을 최당 10일로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네, 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ELS 관련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ELS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식 파생 상품 중 하나인데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와 연계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이 나지만 네. 반대로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ELS라는 상품에 대해서 왜 실태 조사까지 착수한 건지요? 홍콩의 H지수와 연계한 ELS 상품이 2021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네. 지난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자산은 한국에서 20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그렇게 2021년에 판매된 상품이 내년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네. 문제는 H지수가 높으면 괜찮을 텐데 폭락한 데 있습니다. H지수는 지난 2021년에 12,000포인트에 이르다가 현재는 6,00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예. 상품별 투자 시기별로 투자 손실이 확정되는 구간은 다를 수 있지만 지수가 거의 반토막 난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지난 20일부터 금감원은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 국민은행에 대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신한, 우리, NH 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또 증권사도 네. 이게 판매한 곳이 있는데 네. 그 최대 판매사인 미래에센증권과 KB증권 등 5곳에서 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결심 공판이 오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도 재판은 진행 중인데요. 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이었음을 분명히 입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강점의 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은 뒤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예. 뭐 이후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고요. 재판 편파 진행을 이유로 2차례 재판 기피 시청을 하는 등 재판이 여러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결심 공판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긴장하셨나요? 오늘 처음이어서 좀 긴장됩니다. 네, 자주 나오시면 긴장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악뮤 노래 후라이의 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는 너를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지쳐간다면 고민 하나 없이 퍼져있는 Can I fly fly 같이 나른하게 매일 납차가 가면 될 텐데 차는 왜 막힐까요?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또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경부 동탄터널 부근 5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0km 정체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은 금안 꽃동네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화성 휴게소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도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제가 더 눈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오시자마자 감사합니다. 그 기억해 주셔서. 네. 오시자마자 내가 더 누님이랑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의원님 그 SNS에 네.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생명을 다한 듯하다. 네.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아니 정당이라는 예. 것은 정치 집단이고요. 권력 창출 내지는 집권이 목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정권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면 이번 정권으로 이제 다 순장할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절대 충성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정치 집단은요. 네. 역동성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시끄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 그 안에서 뭐 에너지가 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막 그것을 바꾸고 혁신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역동적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역동적 에너지가 없이 네. 그냥 조용히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차라리 좋다 나쁘다 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그냥 공무원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죽은 집단이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얘기가 좀 나왔어야 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영입해서 예. 대통령 옹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괴멸했다라고 막 비판하던 사람 옹위를 해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근데 그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돼서 국회가 돼가지고 어떠한 비판도 안 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이제는 심지어는요 전전긍긍해요. 내가 잘릴까 봐. 그래서 그 모습이 국민들이 보면 너무 우스울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정권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의 어떤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 갖고는 정권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총선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대통령과 함께 오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예. 함께 같은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분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바타하고 뭐 좋게 얘기하면 황태자인데 이분을 또다시 이렇게 모시고 떠받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집단은 그러면 불임 정당인가? 불임 정당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 아니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은 도대체 그러면 이 정당의 가치는 뭐고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예, 예. 그냥 정권만 잡을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전전긍긍.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시고 왔는데 자신들이 그 권력 밑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내가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것은 정치 집단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아까 뭐 정당의 불임 정당 표현하신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산 동력이 좀 떨어진 정당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영희 이제 변호사님도 후 어떤 그 이후에 예. 뭔가를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노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우리 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이현주 의원님의 비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국민의힘은 사실은 정당으로서 지금 갈 길을 그래도 모색해서 찾아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대통령의 힘을 되게 과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지금 약간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너무 무서워하고 눈치 보면서 예. 그의 힘 밑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끓고 있는 뭔가가 지금 저는 좀 보이거든요. 네. 뭐 예컨대 옳은 소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있어요. 물론 그게 꼭 이준석 대표만의 목소리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쨌든 뚫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당으로서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막 추앙해가지고 그 사람을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당에서 누군가를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특히 그 외부의 그 사람은 예전에는 자기네 당에 있는 핵심 대통령들을 전부 다 막 칼을 겨누고 사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막 신드롬처럼 막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한동훈 장관도 똑같아요. 대통령하고 특검하면서 사실은 어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네. 그렇게밖에 안 되나? 왜 그들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전혀 뭐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뭔가 있는 뭔가 있는 것 같다까지만 제가 생각하고 아니 있어, 그러니까 뭔가 예를 있어. 들어서 예. 이 어떤 아까 뭐 목소리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다 현역이 아니에요. 보면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이런 문제들은 똑같이 있겠지만 네. 어떻든 민주당은 현역들이 들이대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저는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진 않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되죠. 그래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끓는 어떤 역동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끝에 가서 어떤 것이 해결이 됐을 때 결국에는 합의가 돼서 예. 그게 그때 이제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분쟁이나 논쟁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데 굉장히 생산적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일부 이제 목소리 말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현역들을 보면 예. 아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떤 이렇든 저렇든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냥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도 목소리 못 내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예. 노 변호사님,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요. 이준석 전 대표 겨냥해서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알려져서 논란인데 이 전 대표가 그랬습니다. 당대표 지낸 정치인의 준석이 어디서 배워먹었나 부모 욕을 하나 이럽니다. 야,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이 이뇨한 위원장의 사고방식이 이수준님과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753조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뭐가 그러니까 우선 750조부터 보죠. 750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753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미성년자는 책임을 못 져요. 예.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네네. 그 책임은 감독자가 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755조에 나와요. 갑자기 두 법안 얘기하신 이유는 뭐죠?
그 부모가 준다는 거예요. 아하, 네.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지라는 예.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부모 잘못이라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다. 이준석 대표는 도덕심이 없고 아직은 그런 도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성년자스럽고 사람이 미성숙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부모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모욕이죠. 당대표까지 한 사람을. 네네네. 자기 당의 당대표까지 한 사람을 부모 책임이라고 지금 나이 40이 다 돼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750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않냐. 그 얘기까지 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잘못이라니까. 부모 잘못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현주 의원님 이런 의견이 지금 들어옵니다. 9656님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예의 없고 정치 파트너를 무시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어요 하시고 9058님은 노변선 의견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치인답게 대우해 줘야죠 합니다. 아니 저는 뭐 당대표고 정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일반적으로 네. 부모 들먹거리면 굉장한 모욕 아닌가요? 기분 일반적으로 나쁘죠. 네.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얘기해도 뭐 부모 어쩌고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어떤 몇 가지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론하는 누구 거거든요. 보면 뭐 하시나부터 그렇죠. 뭐. 네네네. 그런 네. 거죠. 이거 굉장히 이것은 너무 이거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이건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정말 이분 한국 국적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네. 이렇게 절대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이게 이러는 사실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든 나갈 거란 말이죠.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싸가지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싸가지로. 네, 이준석 대표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 버릇이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네. 그게 결국 당 대표라고 하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통 이제 무시해서 혹은 좀 아래로 보면서 하는 네. 말들이었거든요 그 예. 동안에. 그리고 보통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대표에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이분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꼰대죠, 꼰대. 꼰대. 그래서 네. 오히려 그좀 저는 너무 약한가? 이런 꼰대?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뭐 그래도 나는 당신을 감싸 안고 당신을 뭐 꼭 같이 영입해서 가야 뭔가 할 해보고 상대들. 싶다. 네네. 이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이다. 예. 이런 말 들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손을 내미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꼭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부산 얘기 있을 좀 수 해보겠습니다. 없다. 네. 예. 부산 해운대갑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험지 출마에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종로구가 험지야? 종로구는 지금 최지영 의원께서 큰 차이로 되셨던 자리고 여기가 험지가 맞나 하는 얘기도 있고요. 정치 1번지인데 우리나라. 그리고 지도부가 그런다면서요 지금 상의 없이 이렇게 또 선언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다. 아니 이게 누가 자기한테 예. 종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을 텐데 아무도. 예. 저는 약간 그냥 조금 약간 생뚱맞달까 약간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로는 험지인가요? 뭐 쉬운 데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그렇다고 곳이잖아요. 종로라는 그렇다고 곳이. 네. 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곳은 이런 거죠. 나가서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정치인으로서 손해 볼 게 없는. 아, 네. 예, 그러니까 왜 상징적인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상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제 되면 엄청난 이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정치적 셈법으로 예,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너무 이걸 머릿속에 두고 서울 온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고 되면 좋은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거론하시면서 부산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그 소위 말해서 용핵관 내지는 검핵관 이런 분들이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것을 피해서 오신 것 같은데 와서 이제 종로 이러니까 뭐지? 뭐 이런 느낌? 네. 뭐지? 이거는 최재형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최재형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아직 안 하셨죠. 안 하셨고 참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지난번에 그 감사원장 하시고 나서 상당히 대선까지. 당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모셔온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정말 무례한 정말 이 경우에 이거 왜 이렇게 경우에 어긋나는 게 많은지. 근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 알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모셔와 놓고는 조금만 지나면 전부 다 종이짝처럼 버리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토사구팽이 정도가 해도 너무한 네. 지금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최재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 아니 근데 최재형 의원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게 예. 원래 지난번에는 마치 당신이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올 것처럼 또 행보를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오시는 거 근데 같네요. 이제는 또 나오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선 또 나오겠다고 경선도 한 번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언제 또 이분한테 정말 결례였냐면 하태경 의원 전에 네. 이미 네. 한동훈 장관 막 거론한 적이 있어요. 네. 당 일각에서 그다음에 맞아. 보수 그 언론들이 예.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버젓이 그 현역 의원이 있고 또 아직까지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어떤 시점도 아닌데 그때 아마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막 너도 나도 뭐 한동훈 출마 얘기 아니 한동훈이 뭐길래 무슨 이런 결례를 막 하고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예. 저는 뭐 최재형 그 의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요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한 게 예의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막 이래도 되나 사람 모셔다 놓고 네. 이렇게 바보 만들고 그냥 종이짝처럼 버리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막 무례한 언행을 막 해놓고는 죄송하다는 생각도 아무도 안 해. 아. 예, 그냥 막 떠들고 있어. 막 예. 하태경 얘기 나오고 자기가 막 여기에 무슨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막 던지고 그다음에 막 한동훈 얘기 막 나오면서 거론하고. 아,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네. 아, 이 사람들이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예.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도 덧붙였다고 해요. 노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거다. 다만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에요? 지역구에 매이지 말라는 건 비례로 나가시려는 건가요? 자기랑 경쟁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같은 지역구에서? 아름다운 경쟁이 될 테지만 다만 다만 네.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다.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멋있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험지 출마한다고 부산 던지고 올 때만 해도 네. 뭐 그렇게 뭐 썩 저는 좋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일각에서 관심을 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발언들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네. 그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사실은 하태경 의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아주 친했던 윤핵관이 지금 현재의 모습. 대통령하고 친했을 때 우리가 보통 미소부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는 어떤 그 여우와 뭐 누구의 이렇게 음식 나누기 그런 네. 거를 봤었을 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막 아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 팽당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가더라도 또 팽당하고 지금 보세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뒤통수 맞은 거고 하태경 의원은 조금 중간에 서서 좀 왔다 갔다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그분도 역시 팽당한 거고 네.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팽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분하고 같은 검사 출신이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스탠스 취하기가 되게 그래서 어려울 다 것 엎드려 같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예.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차라리 자체를 법조인이었어야 돼 생리적으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는
당의 주인이란 당원과 그다음 당을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오신 가야지. 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애초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었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이분이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당의 어떤 계속 내려오던 보석 가치 혹은 자유의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 네. 이것과 맞지 않을 때는 자기 소신껏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천이든 선거에서 당선이든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분은 어때요? 김기현 대표께서 내가 이 지역구 내 지역구에 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정 보고하는 게 뭐가 잘못됐으며 그러니까. 난 아직도 대통령과 3시간씩 4시간씩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서너 번씩 하루에 전화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이거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도대체? 의미예요? 3시간 4시간 통화하는데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네. 지역구도 못 지키고 어디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해 예. 보세요. 그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멋있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확실해 보여요? 뭐 안정적으로 보여요? 뭐예요 도대체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분이 바지 사장이다 뭐다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네. 그것을 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2%에서 정말 11% 올라가죠, 막. 그래서 40% 당선까지 가고. 되면서 네. 이 쫙 몇 달간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이러려고 그 수모를 견뎠단 말이냐 이런 자괴감이 얼마나 드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 귀한 주 저는 이분 굉장히 비판하고 네. 사실은 이분이 애초에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했죠. 그 과정들이. 네. 하지만 이런 식의 토사구팽 이것이 그냥 상시화되는 버릇처럼 되는 이거 정치를 완전 희화화시키는 과정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정말 어떤 혁신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초대를 해서 아주 1대1로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 게 많아서요. 네. 민주당 그럴 것 얘기로 같지는 넘어갈게요. 않지만. 그 설치는 암컷이라는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그 발언과 그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들의 어떤 대응들, 말들 이런 것들이 선거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이게 지금 잘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노 변호사님? 그거는 이제 너무 키우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설치는 암컷 표현도 있지만 무슨 젖소 표현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건 또 뭐예요? 그게 어디서 들은 손수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아, 힘에 맞아, 있는 맞아. 어떤 보좌관이 예. 그 자기 지역구의 경쟁 상대로 손수조원이 나오려고 하니까 예.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뭐 정확히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괄호 열고 뭐 어쩌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오로지 그 최강욱 의원의 표현만 그 이제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표현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건 의도적으로 자꾸 키우는 느낌이 좀 일들을 키우는 들어서 것이다.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미 6개월 지금 당원권 정지시켰잖아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면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언을 옹호했던 사람들도 다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직도 좀 내려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 자꾸 쓰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걸 키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좀 정정당당하게 정치적인 걸 가지고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이 의원님께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비례 네. 제도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자 혹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 와중에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 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 뭐 계엄을 선포할지 그것은 뭐 미래의 얘기니까 예. 그분의 생판단이신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준연동형 지금 현행 선거제도죠. 네.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위성정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사실 총선은 최악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야 된다 해서 그 결과로 준연동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정말 이 아주 기상천외한 위성정당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재원 예. 최고가 생각을 해낸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분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도 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지금 말이죠.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당의 극단적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다당제를 정말 할 거면 연동형을 하더라도 그 위성정당 문제를 여야가 정말 머리 맞대고 해결을 하든가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제도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여기 문제가 많아. 예. 근데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없던 일로 돌아가자. 이것도 뭔가 웃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가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개혁하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이 양당의 극단적인 게 아니라 다당이 가능한 구조로 가되 그런데 위성정당을 가지고 꼼수하는 걸 막자 이거 아닙니까? 그거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 아마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만 안 하리? 뭐 이런 얘기잖아요. 참 이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보세요. 이게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이탄희 의원 주장대로 위성정당 안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하고 민주당 안 하면은 그냥 26세기 그대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다 같이 하든지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든 누구든 다 머리 잘 써가지고 예.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옳고 그름 이런 거의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현실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친 이낙연계 그 원외 인사분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온라인 기반 플랫폼 신당 창당하기로 네, 했고 네.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결별하는 거야? 결별은 아니겠죠. 예,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예. 왜냐하면 여기 이분들은 사실 신당을 창당하거나 분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렇게까지 원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 이상민 의원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도 좀 민주당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거라고 좀 그렇습니까? 봐요. 예. 저는 뭐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과 상식 그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그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날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니 그리고 친 이낙연계가 맞긴 맞나요? 그것도 전 잘 모르겠고 네. 왜냐하면 이미 대선이 지났고 여기가 지금 집권당도 아닌데 야당에서 이렇게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보이지 저는 않는 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려면 이분 자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차기 대권 주자로 상당한 어떤 위협적인 그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부가 좀 혼란스럽다. 굉장히 민주당 제가 봤을 때 예.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신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잦은 사퇴는 없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다. 예? 지금 현재 예. 언론 환경을 생각하고 본인이 이 언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잘하고 있다면 현재 이 상황이 펼쳐졌겠느냐. 탄핵까지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느냐를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님께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발언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2재상에 또 나오는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요. 이 모험 답안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이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겠다라든지 뭐 예.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 지켜봐 달라든지 뭐 그런 발언들도 있잖아요. 모험 답안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모험 답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극을 막 하면서 싸움을 붙여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가영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입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의 재결합으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세 식구가 같이 산 시간은 단 2주뿐. 다시 이모 집에 맡겨진 가영이는 8살이 된 지금까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모에게 뇌혈관 질환이 생기며 가영이 양육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일까지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무척 힘겨운 상황. 이모는 가영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사랑하는 딸 가영이 없인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가영이와 이모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중북부 지역에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내륙에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남은 비의 양은 제주도에 5mm 미만, 그 밖의 지역 1mm로 적은데요.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일부 내륙 산지에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경우 최대 3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안동 영상 1도, 광주 4도 안팎으로 중부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6도 낮은 3도, 대전 6도, 강릉 7도, 광주 8도, 부산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서쪽 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 제주도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5도입니다. 박다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이른바 GP 내 감시소를 복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 밖에도 북한이 한 지역에 전보다 몇 배나 많이 해안포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에 열릴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내일 열립니다. 현지에선 부산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교전 중지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추가로 석방해 교전 중지를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며 최근 20년 동안 청년 세대 인구가 2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크게 늘어 전체 청년 세대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Certain things you just can't refuse. She wanna ride me like a cruise, and I'm not trying to lose. Then you're left in the dust, unless I stuck by you. You're a sunflower. I think your love would be too much, or you'd be left in the dust, unless I stuck by you. You're the sunflower. You're the sunflower. Every time I'm leaving on you, you don't make it easy, no. Wish I could be there for you. Give me a reason to. Every time I'm walking out, I can hear you telling me to turn around. Fighting for my trust and you won't back down. Even if we gotta risk it all right now. I know you're scared of the unknown. You don't wanna be alone. I know I always come and go, but it's out of my control. And you'll be left in the dust unless I stuck by you. You're the sunflower. I think your love would be too much, or you'll be left in the dust unless I stuck by you. You're the sunflower. You're the sunflower.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외교적인 파장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 양성우 변호사님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뭐 전화 인터뷰랄지 혹은 뭐 잠깐 짤막한 인터뷰는 하셨어도 이렇게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로 하시는 건 오늘 처음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 소감이랄까요? 저 판결을 듣고 나서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특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만세 부르시는 사진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 할머니님들 표정 보면서 또 만감이 또 교차하셨을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 대리인단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 선고길 현장에 예. 다 참석을 하고 있었어서 저희도 이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또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기쁜 것보다 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이제 김복동 할머니, 곽예나 할머니의 유가족분들 네. 그리고 다른 피해 당사자분들까지 이 법정 선고를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기쁨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특별히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사실 1심 판결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을 좀 잘 버티시고 또 법정 증언도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잘 이겨내 오신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로 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번 판결은 이제 피해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 시민들, 그리고 이번 재판 관련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30년 이상 이 운동을 계속 지속해 오셨고 예. 또 애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승소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어떤 취지부터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냈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소송이 벌써 2016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거라고 하던데 이번이 항소심이었다고 하고요. 2심 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1심과 이번 이제 서울고등법원 제2심 모두 이제 국가 면제 법리를 이 사건 소송에 적용할 것이냐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면제라는 거는 이제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의 주권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예.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 면제의 법리라면 그러한 국가 면제를 이 사건 소송에 적용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뭔가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유효한가,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 면제에 대한 인정 여부이신 것 같고요. 재작년에 1심 판결이었나요? 그때는 각하 결정이 나와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고 혹은 뭐 그때는 이번에 비했을 때 뭐가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거나 소명이 부족했고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주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대리인단위 1심에서 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에 네. 이제 이 사건 소가 각하되면서 패소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네. 당시에 이제 근데 패소 판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에 네.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같은 쟁점으로 같은 사안으로 승소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같은 1심의 같은 법원에서 서로 상반된 이제 판결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ICJ에서 이 국가 면제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이제 한 나라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적용해서 이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 2012년까지 확인된 국제 간수법이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ICJ라는 게 국제 그 재판소 사법재판소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ICJ의 결정을 그대로 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본 것이 이제 1심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의 입장이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고등법원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최근에 국가 면제에 관한 이제 국가 실행들이 있습니다. 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국의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혹은 그 기타 뭐 국제 조약도 있을 수 있고요. 국제 협약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각국의 실행과 뭐 그 개별 조약과 국제 협약 등의 변화 방향이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이러한 국가 면제 국제 간수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자국 영토에서 자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국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권 행위이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 간수법이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1심에서는 국가 면제라는 것에 대해서 ICJ 판결을 그대로 이제 답습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요. 서울고등법원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제 그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기결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가 된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예외적인 사례들과 실행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서 이런 실행까지 이제 이런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결론적으로 이게 항소심 말 그대로 2심이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닌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최종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판결 선고된 다음 날부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내외적으로 상고할 계획이 없다라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아마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고 계획이 없다는 게 그것을 존중한다는 게 아니고 일본의 입장에서 그냥 무시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그 피해자 분들의 어떤 부분들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법원이 예. 그 일본 제국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자행된 그런 행위가 사실로서 인정이 일단 1차적으로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법적 책임으로서 또 다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는 결국 일본 제국이 침략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군인들을 통해서 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안소를 운영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납치하고 강제로 군인들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일단 1차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예. 2차적으로는 그러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그에 따른 불법 행위를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법원은 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이제 사실로서 인정을 했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배워왔던 게 그런 피해 사실들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화 세력화 됐는지 그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계신지를 수없는 세월을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증명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예.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 그 강제 연행에 대해서 어떤 일본 군이나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책임 인정,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2015년 한일 합의를 이제 일본 정부가 많이 예로 들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도 어떤 유감 표명은 했지만 이것이 어떤 일본 정부나 군에 의해서 관여되었다거나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고요. 나아가서 한일 합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유엔이라던가 어떤 일본 이제 내각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 위안부는 조작된 거다. 혹은 예. 이제 강제 연행된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네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적 소송까지 사실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손배소 승패에 갈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 면제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의미의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 면제라는 것은 어떤 다른 타국이 예. 이제 자국의 영토에서 뭔가 불법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러한 불법 행위나 주권 행위나 어떤 혹은 사법적 행위나 상업적 행위를 이제 불문하고 그런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 나라가 이제 그 타국의 불법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자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떤 본안을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둘째치고 예. 이것이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네네. 적법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 면제는 타국의 정부를 자국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 면제이고요. 근데 지금 이 국가 면제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완전히 국제 간수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면책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절대적 면제론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절대적 면제론이 1900년대 이제 초반을 거치면서 다른 타국의 상업적 행위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거래 행위라든지 예. 또는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갔어요. 네네. 그게 이제 상대적 면제론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일종의 국제 간수법으로 또 다시 형성이 되어 온 것이고 네네. 이제 최근에 어떤 국가 실행들을 통해서는 이제 상업적 사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런 국가가 다른 나라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네.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법원이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배치되는 상반된 국가 실행들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간수법이 또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지금 이 사례 말고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예외적인 판결을 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은 이제 2012년 ICJ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국제간수법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사례는 이제 이탈리아와 그리스 대법원에서 네. 이제 독일군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이제 그 침략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국가 면제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가 쟁점이 되었고, 네네. 이제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이 사건들이 ICJ로 올라갔던 것이고요. 네네. 당시 이제 ICJ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무력 분쟁 상황,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의 주권 행위에 예.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국제 간수법이다라고 했는데 그 주된 근거로 여러 나라들의 그런 법원, 여러 국가 법원의 판결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면제를 인정한 나라,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국가 면제를 부정한 나라, 이렇게 그 나라들의 실행 사례를 숫자로 비교해가지고 6대 2다. 예예. 그러니까 사실 6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국가 면제를 적용해서 이제 법원의 그 자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예예. 근데 2012년 IC 결정 이후에 또 다른 외국 사례들이 계속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6대 2 중에 다수를 차지했던 여러 국가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가 면제를 적용했던 이제 대표적인 판결 중에 하나였는데 그 판결이 대법원 가서는 다시 국가 면제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3년 브라질 영해에서 독일군의 잠수함 공격을 이제 받고 침몰한 어선의 피해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독일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고요. 예예. 이 당시 이제 브라질 최고재판소에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우위가 국가 면제 앞선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해서 주권 면제를 부정을 했습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분들 2심 승소 관련해서 양성우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일본 정부가 네. 피해자분들에게 1인당 2억 원씩 배상을 하라.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숫자가 저는 무의미하고 가치를 얼마나 배상해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급법원 배상 판결을 어쨌든 하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1인당 2억 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가 피해자분들에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결국 배상을 예. 하느냐의 주체는 사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이행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행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제 이 판결을 이행해서 이 판결을 이제 일본 정부가 이행해야 할 사실 소송의 어떤 목적이 달성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무대응으로 일관을 한다면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고려하는 부분을 좀 묻고 계신데 예. 이제 강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또 다른 국가 면제 적용 여부가 또 다시 쟁점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적용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예, 예. 국가 면제라는 게 단순히 이제 재판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느냐 예. 여부에서의 국가 면제도 있지만 이제 강제 집행 단계에서의 국가 면제라는 쟁점이 또 다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선결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대리인단에서 다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강제 집행 문제는 전적으로 피해 당사자분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뭐 시민사회나 피해 당사자분들 모두가 좀 이 부분을 협의해서 좀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과거에 그게 생각나네요. 이게 좀 국가 면제 개념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기 이태원 한남동 쪽에 대사관들 많잖아요. 네. 그 대사관에서 그 사용하는 네. 외교 차량들이 있어요. 그 네. 외교 차량들이 곳곳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따져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취재를 과정에서. 네. 근데 분명히 과태료를 매기긴 하지만 그 돈을 강제로 집행하는 거는 빈 협약에 따라서 또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국가 면제 개념에서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일본 정부는 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일단락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이번 판결이 또 일본 정부 이후의 움직임 한일 관계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그 한일 외교장관도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이번 판결에서 입장을 교환했는데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외교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일본 정부는 뭐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뭐 2015년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라는 뭐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15년 한일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이 지금 이 이제 개인의 배상 청구권과 관련이 있을지 사실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본 정부가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이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 전까지는 군 위안소는 민간업자에 의한 단순한 상행이었다라는 좀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과연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한일 협정을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정부도 2005년도에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를 당시 공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일 뭐 합의라든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전망할 것이냐 이런 것에 좀 앞서서 사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제 단순히 이제 과거에는 국제법 그 질서 속에서는 외교나 안보를 중시하던 국가 중심의 이제 국제법 질서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국제법 질서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이번 판결은 좀 인권 중심의 국제법 질서. 그다음에 이 판결의 보도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개인의 어떤 배상 청구권이 이제 사법적으로 뭐 국제인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실효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 양국도 이제 한일 관계라는 어떤 좁은 시야에서 좀 갖춰볼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의 의미를 좀 곱씹으면서 좀 뭐 어떤 이 관계가 되게 뭐 파국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나 뭐 공포감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좀 한일 양국을 비롯해서 뭐 아시아 국제 인권의 좀 측면에서 좀 진일보한 방향으로 각각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포괄적으로 들어볼게요. 그건 개인적인 소회도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실제로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 초치하는 행위도 있었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이번 판결이 나중에 뭐 무대응으로 나올더라도 일본 정부에서 최종 나중에 확정이 그대로 되더라도 과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변호인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뭐 최종 판결에 올라갔을 때도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할 거잖아요. 지금 항소심에서 승소한 거에 더 나아가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이번 판결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예.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사실 어떤 반인도적 범죄라던가 아니면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실 어떤 국가도 그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천명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실 3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투쟁해오는 과정에서 그 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좀 인류에게 남겨진 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의 어떤 국가 면제라는 그런 법리에 대한 판결이어서 다들 좀 어려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국제인권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위안부 판결 문제 그리고 여러 아시아나 뭐 세계에서 이제 지금 가자지구나 뭐 이스라엘에서의 문제, 뭐 예.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사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판결이 좀 죽은 문자로 그냥 텍스트로 남겨질 것이냐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전쟁 범죄 현장에서 어떤 권리 장전, 피해자 권리를 위한 하나의 장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는 좀 뭐 시민 사회 또 저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뭐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당장에 뭔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좀 지혜를 모아서 이 사안을 너무 좀 협소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좀 대국적인 모습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의 국제 중심에서 좀 벗어났다는 의 하나, 네. 또 인권 중심의 어떤 국제 법 질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것 하나,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문제가 이런 사법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네. 있는 부분 하나, 또 마지막은 제가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판례도 네. 국제의 어떤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동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 있는 분쟁들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법관분들께서도 되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냥 국제적인 어떤 공감대를 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 양성우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라의 트랙 3. 사랑이 그대 마음에 차지 않을 땐 속상해하지 말아요. 미움이 그댈 화나게 해도 짜증내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한 곳. 사랑은 언제나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 정체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국터널까지는 6km 정체, 이후 서서울 요금소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조남 분기점 진입로 1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양지 나들목에서 용인까지 7km 정체되고 있고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더지나 부곡 사이로도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이후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도 주춤하고요. 월곡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인데요. 성산 쪽으로 정릉에서 국민대사의 3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혼잡해서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퇴근길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트민남이다, 트민여다 하시는 분들. 오늘 경공술 함께 하실 분은 2024 트렌드 코리아 공동 저자이신 권정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그러면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 맞으시죠? 아, 네. 제가 트렌디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트렌드에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아주 주요할까 궁금한데 그 전에 올해는 어떤 트렌드의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트렌드 분석가시니까 트렌드 분석가가 본 2023년 핵심 키워드 설명하자면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2023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실종이요? 네, 맞습니다. 작년 트렌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로 나왔던 키워드인데요. 이 안에 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 실종이 일어나는 양상의 첫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네, 요즘 중간이 없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뭐 아주 비싸고 괜찮은 걸 하든지 아주 싸게 하지만 좀 품질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시장이 좀 부상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N극화라고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N명의 사람이 있으면 N개의 극이 생겨난다. 그래서 저마다 다 다른 취향을 찾아다니고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찾아 떠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N극화는 회식 자리에 간혹 가도 생깁니다. 이쪽 테이블은 소맥 주세요. 이쪽 테이블은 동동 주세요. 이쪽 테이블은 무슨 칵테일을 먹고 저긴 주스를 먹고 다 다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올해 트렌드는 평균 실종, 양극화와 N극화였다 말씀하셨고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항상 그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시는데 여기 저도 책을 읽어봤습니다라고 작가분들이 써주셨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책을 읽어봤고요. 사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오면 항상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걸까 하는 것들. 10가지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서 2024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나오곤 했는데 올해는 드래곤 아이즈, 용의 눈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용의 눈 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으시죠? 뭐죠? 네,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용의 그림을 그릴 때 용의 눈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가 우리 그림을 결정한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이렇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지는 어떤 시사점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한번 써봤더니요, 정말 80% 90%의 성능은 아주 빠르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다만 마지막에 그 10% 혹은 정말 마무리하는 2%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용의 그림을 그릴 때 눈을 채워 넣듯이 이 마지막 그 한 끗을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역량이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10글자를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이 또 활용점정, 용의 눈을 딱 그려넣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불어넣는 색깔을 찾고. 근데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되게 이런 키워드를 하려면은
정말 머리 싸매실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좀 드래곤 아이즈도 이제 풀면은 다 D 뭐 R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조합을 막 하잖아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 일단 먼저 10개의 키워드를 뽑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떤 게 더 중요하겠다를 먼저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을 붙이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최근 꽤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저희 영문만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하면 한국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서 그거는 원어민 출신의 이 교수님께서 직접 담당해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내년 2025는 한번 한글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뭐의 화, 무슨 용의 룡, 뭐 점정. 뭐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감 안 하시네요. 자, 드래곤 아이즈를 이루는 2024년 10가지 트렌드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지만요. 일단 뭐 분초 사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10개 트렌드 쭉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간에 관한 분초 사회. 분초 사회.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호모 프롬프트. 호모 프롬프트. 네, 그리고 요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이거는 축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육각형 딱 나오는 손흥민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주목하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5번째는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민이 아니라 밍. 네, 민입니다. 도파민. 그리고 6번째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이거는 무슨 현숙의 뭐 현숙 씨의 노래 가사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는 네, 이 남성에 주목하는 키워드였고요. 예. 7번째는 스피노프 프로젝트라는 스피노프 프로젝트요. 네, 이건 좀 그런 어렵네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스피노프를 프로젝트처럼 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디토 소비라는 디토 키워드가 소비.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키워드고요. 예. 또 9번째 키워드는 우리 도시에 주목하는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과 연관지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돌봄 경제입니다. 돌봄 경제까지. 10가지 다 살펴보면은 책을 안 읽으시겠죠? 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부터 한두 가지 정도 일단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분초 사회가 제일 처음 나왔는데 이게 뭐 말 그대로 그거였죠. 뭐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는 뭐 시간 단위를 넘어서 이제는 분 단위를 넘어서 정말 초 단위로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분초 사회. 네, 아주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뭐 영상 하나를 시청하더라도 그냥 1배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막 1.5배속, 2배속 이렇게 빠르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어 영화도 한국 자막 틀어놓고 보시죠. 이제는 막 텍스트로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즐기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영화를 1.5배속으로 본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 많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멀티태스킹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할 때도 젊은 친구들 뒤에서 이렇게 모니터 보시면요. 모니터에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놓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1분을 쓰더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서 효율성을 꾀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의 낭비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요즘 웨이팅 앱, 예약 어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뭐 음식점 같은데 핫플레이스 뭐 줄 서 있는 시간 아깝다고 해서 그런 거 좀 걸어놓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뭘 사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바로 영차 문화라고 부르죠. 네,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도 요즘에는 실시간 대기 명수 얼마가 이제 남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이러한 시간의 낭비를 막는 것을 이제 시성비를 따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시간 대비 성과라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하나를 해더라도 제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 영상 보고 저 영상 보고 이 영상 보고 동시 작업하면 뭐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작은 시간도 같이 뭔가 최대로 끌어올려보려는 이런 분초 사회를 왜 살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이런 집착이랄까요? 중요성을 더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 경제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예.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좋은 옷이나 명품 백이나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먹을 거 먹으러 가고 아니면 좋은 거 보러 가고 전시, 공연 이런 경험에 돈을 쓰는 거에 더 가치를 느낀다라는 예.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즐기기 시작하면서요. 경험 소비의 특징 중 하나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건 뭐 저축도 할 수 있고 조금 빌려서 쓸 수도 있고 한데요. 예. 시간이라는 건 저축도 안 되고 빌려 쓸 수도 없고 한 번 써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하나의 경험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그 많은 좋은 경험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 가지는 기회비용, 예. 가치가 무척 커진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1분 1초도 실패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쓰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뭐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과거의 어떤 덕목이었다면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분초 사회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가성비가 아니라 시성비라 하셨는데 이 시성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 시성비만 이렇게 너무 따지는 사회가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시성비라는 것의 의미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이제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성비는 시간 대비 성과 혹은 성능입니다. 내가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더 재밌고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네. 오히려 경험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의도도 않을 수 겁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감상이 뭔가 푹 이렇게 몰입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성비를 따지다 보면 자꾸 실패를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음식점 가기 전에도 수십 개씩 리뷰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내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세렌디피티라고 흔히 부르죠. 네네. 이러한 발견점 이런 것에서는 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검증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네, 이러한 우리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초 사회라고 하면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취하면 트렌드도 엄청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책이 벌써 16년 차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 책을 낼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트렌드가 1년마다 바뀌냐. 네, 1년마다 책 나오는 거가 너무 자주 나온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분기마다 책을 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 이 트렌드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트렌드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저희도 트렌드 찾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 책을 내는 순간 옛날 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계속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까 그 시성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성비를 따지다 보면 이 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디토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디토 소비도 내년에 한 트렌드 키워드로 꼽아주셨거든요. 디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진스라는 그룹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나도 그렇다. 나도 이런 동조의 어떤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디토 소비하면은 나도 남들 따라 사겠다 뭐 이런 소비 패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 누구를 따라할지 이제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동조 소비라고 하면 그냥 우르르 다 같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게 동조 소비였는데요. 요즘에 이런 디토 소비는 정말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거, 나의 정체성, 라이프 스타일을 뾰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는 이유는요. 요즘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지를 다 일일이 보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골라줄 사람을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따라하면 괜찮겠다 싶은 사람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뾰족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저희 학창 시절에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했던 어떤 잠바 사면 다 따라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대변해 주는 거 대신에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럼 누구를 따라 사는? 아까 인플루언서 말씀하셨는데 뭐 주로 연예인들의 소비가 나랑 비슷하다는 사람은 그걸 따라 사는 건가요? 누구를 따라서 사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나랑 정말 비슷하고 내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뭐 가치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나의 뭐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생각 같은 걸 들어보고 내가 거기에 동의가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면밀하게 좀 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신에 그 사람으로 떡 픽을 했으면 그 사람이 사는 소비 패턴을 따라가는 네. 디토 소비. 도파민이라는 단어도 재밌던데 요새 그 뭐 도파민 샘솟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재밌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도파민도 이런 의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파민의 의미는 네. 도파민 그리고 파밍을 더한 단어입니다. 아, 네네. 파밍은 이렇게 뭐 게임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주우러 다니는 그런 것들을 파밍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도파민은 그래서 도파민 나오는 것들을 파밍하고 돌아다니는 모으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 중독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긍정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루를 되게 바삐 살아가는 와중에도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재밌는 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들, 도파민. 또 그렇군요. 리퀴드 폴리탄은 아까 얼핏 메트로폴리탄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폴리탄이라고 하는 게 도시라는 뜻이죠. 예, 예. 그래서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건 그 직역을 하면 액체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우리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집은 여기 있는데 네. 직장은 막 경기도로 다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서핑에 빠졌다 이러면 이제 강원도 양양에 양양 가고. 가서 뭐 주말을 보낸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을 합니다. 오. 그러면 이분의 주민등록은 서울에 돼 있는데 소득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지출은 또 양양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서울 사람이라고 봐야 할지 강원도 사람이라고 봐야 할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애가 시커매져 왔을까? 이거는 양양에서 서핑 타다 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주 뭐 3, 4일은 서울에 있고 뭐 나머지는 뭐 바다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런 식이 된다면 도시마다 어떤 각자의 그 고장마다 특색 이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이 말씀하신 리퀴드 폴리탄의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리퀴드 폴리탄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제 리퀴드 폴리탄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리퀴드 폴리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0개의 도시가 있다면 네. 100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저희 책에서도 적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시 간에 비교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가 저 도시보다 뭐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결국은 서울이 무조건 이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교를 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요. 우리 도시만 가지고 있는, 우리 동네만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페르소나, 얼굴 혹은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 앞바다에 와야지만 이런 멋있는 서핑을 하면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막 가려고 우리 네, 도시에 와야지만 패러글라이딩을 아주 시원하게 할 수가 있어. 뭐 등등. 네. 다른 용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육각형 인간, 호모 프롬프트 각각 어떤 뜻인지요? 네, 육각형 인간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축구 선수 중에서도 막 정말 뭐 수비도 잘하고 뭔가 체력도 좋고 전술도 좋고 이것저것 다 왼발 잘 쓰고 잘하시는 오른발 분. 잘 쓰고 행위 잘하고 네. 인성 좋고 손흥민.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을 육각형 선수 이렇게 부르듯이 육각형 인간은 정말 완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망하고 또 되고 싶어 하는가 네. 이런 걸 좀 살펴봤더니 바로 육각형 인간이다. 야,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사실 뭐 하나를 잘하면 뭐 하나를 못하기 마련인데 네. 요즘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오히려 뭔가 하나가 빠지는 순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좀 사회적 완벽주의라는 그 강박 속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본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좀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지향하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 되지라고 또 스스로를 좀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호모 프롬프트는 어떤 거예요? 네, 프롬프트라는 것의 예. 일단 말뜻을 말씀드리면 우리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것을 프롬프트를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력값을 넣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명령어를 주는 거죠. 이 프롬프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걸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네.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AI와 자유자재로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호모 프롬프트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호모 프롬프트가 될 수 있는 이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키워드입니다. 야, 그러면 뭐 기업에서의 인재상에도 이런 것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네. 이게 단순히 인공지능을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인공지능은 정답을 척척 내주기 때문에 좋은 정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호모 프롬프트의 내용에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권정윤 연구위원께서 주목했던 트렌드 키워드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키워드를 예,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요즘 저출산이고 비혼 시대인데요. 너무 저출산과 비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주목을 해본다면 또 우리 사회에 좀 시사점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2024년 트렌드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할지 아니면은 너무 트렌드에 민감하기보단 주도적으로 가라 할지 뭐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죠. 네, 정말 강조하고 싶은 예. 메시지라고 한다면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드래곤 아이즈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트렌드 사회에서 트렌드를 기민하게 알고 쫓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한 끗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서 나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내 안에 답이 있다. 네. 나를 찾아가시는 트민남 트민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정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진스의 디토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후.